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오늘은 먼저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원규장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제가 네, 양력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규장 교수님은 영남대 의료원 의생명연구처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영남대병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단 단장이시고 또 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세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스웨덴 학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하여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마스크 이야기 하셨는데 네. 스웨덴은 벌써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우와. 마스크. 그래서 네. 진짜 놀랐어요. 아. 그래서 네. 놀랬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혹시 말씀하신 예. 스웨덴 아닌가요? 그러게요. 스웨덴은 맞아요. 네. 스웨덴 중에 어딜까요? 예. 광장? 넓은 스웨덴의 광장. 수도가 어디죠? 예. 스톡홀름.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스톡홀름. 오른쪽이 스톡홀름 시청입니다. 아. 우리 대구시청처럼 스톡홀름 시청인데 저기가 중요한 랜드마크가 저기서 매년 노벨상을 수상받은 사람이 만찬을 하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과학자 이야기하고 연구 이야기할 건데 네. 우리 의사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꿈의 장소죠. (1901년) 이후 120년간 노벨 의학상 수상자 2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 한 명 없는 한국의 빈약한 의과학계 현실을 얘기할 때 꼭 거론되어 온 것이 바로 의사과학자 육성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의 양성이 절실한 현실. 수십 년 전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미국, 일본 등이 노벨상 수상자를 대거 배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의대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과학자 수는 학교당 한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의과대학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데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의사과학자가 되고자 해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어렵고 직업으로서 불투명한 미래 등도 의사과학자가 되기를 주저하거나 중간에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의대 졸업 후 대부분은 연구보다는 돈 되는 임상의사의 길을 걷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보다 한 발짝 한국 의학계가 발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건강 365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만 6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뇨병 학회 이사장님으로서 당뇨병 환자가 자꾸 늘고 있으니까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예. 그 당뇨병 환자가 여기 있다시피 30세 이상이 600만 명이나 됩니다. 600만 명인데 그 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마 당뇨 기준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뇨와 정상과 사이가 당뇨 전 단계란 게 있어요. 당뇨 전 단계는 전 단계 맞춰봐요. 전 단계는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600에 6천만 명. 1,600만. 1,600만 명. 아, 맞힐 것. 공이 넘는 줄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2천만 명이 네. 당뇨위험군에 처해 있고 당뇨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매년 당뇨병 팩트 시트라 그래서 당뇨병의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보고로 이게 600만 명인데 이게 저희는 사실은 2050년 돼야지 600만 명이 될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수출 같은 거는 초과 달성하면 좋잖아요. 이거는 초과 달성하면 나쁜 건데 그렇죠. 30년이나 앞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당뇨병에 대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예방 사업이라든지 치료 여기에 더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당뇨병이 심각한 국민 질환이 되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예. 그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는 얘기가 예, 예. 있거든요. 그게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당뇨병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뭐가 발전을 했는가 하면 의료기기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물론 유럽도 있죠. 발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한 게 발전을 했어요. 그게 동전만한 크기로 붙이면 돼요. 붙이면은 휴대폰 있죠. 여기 다 있다시피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우와.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혈당을 볼 수가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를 먹었다. 그럼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밥을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하고 그게 환자한테도 오지만은 이 데이터가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병원? 병원. 그렇죠. 병원 의사한테 가겠죠. 그 다음에 치료로 인슐린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우와. 자동으로 인슐린이 들어가면은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신기해요. 그런 기계에 가서 자동으로 그게 인공췌장이라 그러거든요. 인공췌장이 나와서 요즘에는 진단, 치료 뭐 다 하나 달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사가 하여튼 그 기초 연구, 임상 연구, 기기 개발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그러면 의사과학자하고 당뇨하고 노벨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지금 뭐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마 캐치했지 싶은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당뇨병은 왜 생길 것 같아요? 당뇨병은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습니다. 혈중에 예. 그 포도당 농도가 이제 높아져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틀린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시간땀 흘렸어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뇨병 환자한테 꼭 비유를 하나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추석도 지나고 김장할 때가 됐네요. 네. 그래서 포도당 농도가 높다는 거는 피 속에 삼투압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김장 때, 자, 배추에 그 여성분들은 두 분 계시는데 소금을 뿌리잖아요. 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요? 폭 줄죠. 숨이 네, 죽어요. 숨이 죽고. 자, 네. 삼투압이 높아서 네. 그렇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피 속에 계속 고혈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김장철, 배추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뇨는 빨리 초기에 그 조절을 해야 되고 혈당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 혈당을 고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글쎄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 인슐린. 그렇죠. 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일형 당뇨병이거든요. 그 선천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일형 당뇨병인데 대부분의 95% 당뇨병은 인슐린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인슐린은 쉽게 생각하면 뭘 하느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올라갈 때, 그게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가 되면 30분, 2시간 되면은 포도당을 어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피 속에 포도당이 와서. 포도당이 꼭 가야 될 곳이 뇌예요. 뇌에는 포도당이 꼭 가야 됩니다. 가야지 우리가 왜 우리 고3 때 어머님들이 공부 잘하라고 할머니들이 제 때는 그랬어요. 뭘 줬는가 하면 꿀물을 줬다.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뇌는 포도당으로 인해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뇌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피 속에만 있으면 아까처럼 나쁜 부작용이 생기지만은 네. 이 포도당이 꼭 필요한 곳에 그다음에 간에서는 저장을 하거든요. 포도당이 저장되는 장소. 그래서 장기 중에 가장 큰 거. 근육에 가고 뇌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 운반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없고 인슐린 작용 그러니까 인슐린이 태업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병이 안 나는 건데 100년 전에 인슐린을 발견을 해서 그런 거를 없앴다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인슐린을 발견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엔 발견한 지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좀 늦은 걸까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늦은 건 아니고 아마 적절할 때 그래서 물론 더 일찍 발견됐으면 좋았죠. 200주년, 300주년이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슬라이드 한번 제가 보여줄 테니까 자, 네. 저기가 어디겠어요? 아까 나왔었어요. 예, 저기가. 스웨덴. 그렇죠. 스웨덴은 100% 정답입니다. 예. 스웨덴에 어디겠어요? 저기가. 노벨 광장이요. 노벨 박물관. 박물관. 예, 박물관. 박물관 안에 가면은 1921년부터 1930년에 노벨상 탄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작게 보이죠? 보이는 게 저게 그때 만든 인슐린이에요. 저 인슐린으로 치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921년도 캐나다까지 우리가 갑니다. 1921년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내과 의사가 발견한 게 아니고 방팅이라는 외과 의사가 나이가 오른쪽이 나이가 들으셨죠, 방팅 선생님이. 그러고 지금 의과대학생 조수로서 베스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뇨병은 생기는 건 아는데 혈당이 올라가고 이게 작용 무슨 호르몬이 작용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슐린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저 개에서 네.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을 합니다. 우와. 그래서 그 추출한 거를 2년 뒤에 제품화를 만들어서 실제 환자한테 줬어요. 네. 14세 다 마른 환자, 30kg 정도 되는 환자. 그래서 그 환자가 12년 정도 생존을 해요. 그래서 기록에는 보면은 그 환자가 당뇨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 발견이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귀엽네요. 그래서 이게 100년이 흘렀지만은 우리는 강아지한테 항상 고맙다고 반려견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고마움을 보답하는 게 우리 현대 와가지고 아마 이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게 아닐까. 그냥 제 농담입니다. 예, 예, 예. 예, 이 인슐린이 발명된 게 당뇨병 네. 환자들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 당뇨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을 했나요? 그렇죠. 사망 한 50% 정도 했습니다. 50% 이상 했죠. 그게 인슐린 아까 있다시피 배추약이 계속 하는데 모든 장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발견되고 나서는 그 생존율이 6배나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획기적으로 그냥 많이 사망률을 다 줄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그냥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만 인식이 네.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사망하는 질병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진짜,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역사적으로 예, 예.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저기가 있는 노벨상을 탄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당뇨병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을까도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의사 과학자들에 의한 뭐 연구는 꾸준히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진료도 하고 저기 계신 두 선생님도 이게 왜 그럴까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는 분도 간간히 있는데 그 탄수화물 적게 들고 고단백질 하면서 칼로리를 뭐 1800칼로리를 보통 우리가 쓰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적게 줘요. 500칼로리. 결국은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인슐린이 발견되고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필요한 장기로 옮기고 이런 인슐린이 발견됨으로 해서 하여튼
사망률 자체, 그러니까 생존율을 6배나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발견이네요. 아마 그렇죠. 예, 예. 농기장 교수님이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인슐린을 발견하셨을 텐데 같이 해줬어요. 조수가 있어야 돼. 공동 발견으로 그렇죠. 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100년 전에 제가 같이 우리 태어났어야 되는데 5명이 같이 했으면 예. 저기 올라갈 수가 있었겠네요. 네.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외국에서는 예. 오래전부터 이런 실험들도 있고 연구 예. 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인슐린이 그러니까요. 발견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노벨상 6개 분야 중에 하나가 노벨 생리의학상이더라고요. 이게 뭐 생리학 또는 의학에서 예, 예.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던데 예,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잘 알죠. 나머지 상들은 5개 분야는. 몰라요. 뭐가 있겠어요? 평화상, 네. 아, 네. 경제상, 네. 문학상, 물리학상. 물리화학. 네.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생리의학 네. 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수학상은 없어요. 그래서 수학상에 뭐 노벨상이라는 지난번에 필즈상.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생리의학상이 6분의 1이고 사실은 연구에서 타는 거는 5개죠. 평화상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에요. 근데 초반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근데 몇 명 정도 탔느냐? 한 220명여 명 정도. 그러니까 공동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110번 정도 해서 220여 명이 했다. 우리나라 국력으로 봐서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아주 그러게요. 봅니다. 그러면 예, 예. 교수님 앞에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 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려면 기초 학문에 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하고 예.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과학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는 노벨상 타는 분의 37%가 의사과학자들이 타요. 의사면서 과학자. 그게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펀딩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해줘서 37% 정도가 노벨상을 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없어요.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늦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정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꾸준히 연결돼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과학자가 노벨상을 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좀 체계적으로 예. 현재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카이스트의 의과학대학원을 효시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병원마다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의사과학자 양성 의과대학마다 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많은 펀딩을 해서 많이 지금은 계속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되면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인데 예, 예.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고 하면 진료는 그렇죠. 안 예. 보고 따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진료도 봐야 돼요. 물론. 봐야 되는데 보통 대학병원이 그 존립하는 목적이 자 진료만 하는 게 아니죠. 뭐가 네. 생각납니까 대학병원이? 자 진료. 질병을 연구하는 거. 그렇죠. 연구.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가르치는 거? 그렇죠. 후배 정확히다. 양성. 교육. 교육. 교육, 연구, 진료 이걸 같이 하는 게 대학병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없이 그냥 일반 병원 같으면은 진료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진료를 하면서 연구를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병원 당국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진료 시간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는 반드시 연구 시간을 예를 들면은 뭐 전체 진료 50%, 연구 50% 이런 식으로 해라.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40%, 60%, 4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저 이제 사업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선진국에서는 의사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예전부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이제 과학자를 양성을 해오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또 영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뭐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고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의사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그렇지만은 요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잘하면 어디를 가요? 예. 어디를 진학을 합니까? 의대를 진학하지 의대를 않나요? 진학을 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과학고등학교 특목고를 나와서 의대는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왔냐? 나는 사실 베이직 리서치 그러니까 기초 학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온 게 좀 후회가 된다. 그다음에 임상기기를 만드는 거 공학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게 수요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의사가 전문의가 된 지 7년 내에 되는 사람을 모집을 했거든요. 교수들을. 그래서 사실은 기기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엔지니어 공학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그다음 수학하는 사람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의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기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병원에 진료만 하라 그러면은 우리 대학병원의 수입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각 대학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저기 참여한 대학이.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병원 당국에서 연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그 크게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계속적인 지원, NIH처럼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조만간 노벨상이 탄생하지 않을까 의사과학자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과기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열심히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더불어서 우리 지금 대구시 당국에서도 많은 펀딩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뭐 의사 과학자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려면 네.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사 과학자 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점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말미에 말씀드렸는 연속성이에요. 네. 연속성. 어떤 R&D 분야에는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속성을 조금 누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좁게는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병원 당국에서도 네.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많이 지원을 해주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 진료 수입은 늘어도 만약에 노벨상이 그 학교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네. 거잖아요. 예. 여러 상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각 병원 당국과 우리나라 당국에서 연속적으로 지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게 외국하고 조금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네. 이게 오타쿠 그러잖아요. 일본. 네. 연구도 똑같아요. 연구도 오타쿠예요. 한 우물만 쭉 평생 팝니다. 그러면 노벨 의학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의사 과학자 양성하는데도 앞장서셔야 되죠. 또 거기다가 대한당뇨병학회 예. 이사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몸이 뭐 2개, 3개라도 바쁘실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열심히 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가 일찍 찾아뵈야 되는데 이쪽 지역 방송국에 좀 늦어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여러 군데서 다 인터뷰도 하고 잘 뛰고 있으니까 보시거든 네. 계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도 함께 화이팅 예.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나라 의학 또 네. 의료계에 꼭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는 내내 저희가 네. 다 참 재미있고 네. 의미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쭉 당뇨 이야기, 의사과학자 이야기, 노벨상 이야기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꼭 노벨상이 첫 노벨상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대구 경북의 의료 수준은 전국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의 의료기관들을 방문하면 많은 병 앞서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서울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꼭 의료기관도 대구 경북 의료기관들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예.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